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막전 막후의 형님들 모셨는데요.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크게 바쁜 건 없습니다. 아니 뭐 라디오에, TV에 뭐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OBS에 나오고 나니까 다른 데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근데 자꾸 기계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로봇 같아요, 로봇. 로봇 같다는 얘기 담고 많이 듣고 답변하는 있습니다.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담기진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막전 막후 한 이후에 많은 방송을 하는 거는 알고 사실이죠. 인과성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또 한 분의 형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수님입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사평론가 아니고 이제 교수님 되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아요. 화장을 오늘 좀 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머리 모습도 이렇게 머리 모습도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네. 더 착해서 애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선 앞두고 역할은 그냥 교수님이 계속 머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 캠프로 갈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긴 한 겁니까? 제가 이번 인생에서는 캠프에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객관화가 되세요. 예. 아니 제가 뭐 어디 캠프에 가면 네. 너 거기 가려고 터트렸냐 아, 뭐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 큰 그림이었냐? 엑스파일?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캠프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그 가면 캠프는 딱 가능하잖아요. 응.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해관계. 떨어지잖아요. 지금 잠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생각나요. 네. 못 갑니까? 소설 쓰고 계시네요. 거기도 못 간다. 좋습니다. 너무 네. 더워요 요즘. 네. 폭염인데 휴가철인데 코로나도 있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전할 뭐 좀 시원한 소식 없습니까? 추경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죠. 뜨뜻미지근한 소식인가요? 그게 시원하나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 소장님 혹시 뭐 Y 파일, X 파일 뭐 또 없어요? 네? 네. 시원한 소식 없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별로 없네요.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내년 진짜 정치 성수기입니다.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업계 성수기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 차기 지방선거 후보분들 잡으려고 굉장히 지금 바빠요, 전부 다. 네, 그렇군요. 특히 광역단체장들 잡으려고 엄청 바쁩니다. 네. 네, 그러면 내친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진영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네, 이 관계자로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은 그 자기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쿨다운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메시지들을 준비하시고 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결과가 실제 경선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네. 조사 주체에 따라 결과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약간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요새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전체 값은 상승했는데 왜 세부 값에서는 다 하락을 했지? 뭐 이런 이상한 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후보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문제 제기한 후보도 있지 많죠, 않습니까? 지금. 다 다른 모든 캠프가 다 그러니까 앞서간 후보 말고는 다 믿지 못하겠다고 좀 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1등 말고는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혀 믿지 못합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는 중요한 거는 추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꼼꼼히 보되 너무 뭐 맹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참고 자료를 듭니다. 보셔야 되고요. 또 네. 같은 기관 것끼리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새는 질문의 보기 문항이 또 회사마다 다 달라요. 아하. 근데 그게
편차가 3에서 6% 포인트까지 나니까 그걸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요새 이제 그 다자구도로 많이 하거든요. 여야 네. 다 합쳐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 후보가 정해지면 다자구도보다는 양자구도가 중요해집니다. 네. 네, 학창 시절 이 성적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단 한 번도 내 실력에 맞는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높았어요, 낮았어요? 항상 낮다고 생각했죠, 저는. 예. 근데 선생님들은 잘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맞아. 성적표 그래요. 네. 댓글에 장성철 소장 맞냐고 계속 확인을 하는데 네. 맞아요. 접니다. 그 X파일의 장성철입니다. 네. 혹시나 궁금해서 그런데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맞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본인 맞습니다. 네. 뭐 나오면 안 됩니까? 나와도 됩니다. 그죠? 막전 막후에 항상 나왔던 분이시기도 돈 주고 하고요. 약 주고 막 좀 기분이 묘해요. 알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 계시니까 네. 그냥 아예 이름을 그렇게 장 X 뭐 이렇게 장스파일 뭐 이렇게. 장스파일. 네. 자,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윤석열 맥주 회동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모습이 좀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요. 윤 캠프에 또 국민의 캠프라고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8월에 입당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8월 경선 버스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표에 맞춰서 입당을 할 수 있을지 또 과연 좀 조금 주춤하던 지지율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맥 회동 윤석열, 이준석 대표 했는데요. 사실은 입당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뭐 8월에 입당한다. 8월 10일에 입당한다. 이준석 대표는 무슨 소리냐? 11일 날 나 운전면허 따러 가야 된다. 개인 면허 따러 택시 탄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8월 입당이 일단 가능합니까? 언제 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징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캠프의 변화입니다. 네. 캠프에는 입당파와 독자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주말을 이후로 독자파가 세력이 상당히 후퇴했어요. 네. 그 독자파의 가장 목소리가 컸던 분이 이모 교수님이신데 아하. 그분이 이제 거의 실무나 여러 가지 조언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음흠. 정치인들 대부분은 다 빨리 입당합시다. 국민의힘 후보 돼야 됩니다. 경선에 참여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좀 더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의 징조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야 빨리 입당하세요. 입당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만났어요. 치맥. 예.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국민의힘 후보예요. 국민의힘 입당할게요. 그런 사인으로 보여지는데 네. 오늘 김병민 대변인은 또 이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김병민 외연 후보. 확장 후 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까지 똑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입당하는 게 맞아요. 8월 20일요? 왜냐하면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대략 8월 20일 정도부터 대선 후보들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경선 룰을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선을 협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입당을 한다? 그것은 상당히 좀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당을 하려면 8월 20일 이전에 해야 된다. 8월 20일 항상 우리 장선 수장이 날짜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틀렸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8월 20일 전후. 예. 8월 8월 10일 될 수 있고 9월 10일. 막전 막후에서 한 번에도 맞추는 적이 없으니까. 맞췄어요. 수치는 맞췄죠. 제발 좀 8월 20일 전으로 입당을 좀 제발 입당 좀 해주세요. 제발.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넓게 잡으세요. 그냥 8, 9, 10 즈음 뭐 이렇게. 올해 안에? 대선 전에 대선 전에. 반드시 입당할 것이다. 올해 안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8월 20일로 계산을 해봐도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 8월 입당 의지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캠프에 불러 모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 동물들이 짝짓기처럼 앞두고 이 몸 불리듯이 이렇게 약간 덩치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속마음이 뭘까? 이렇게 위세를 보이는 건가요?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이 꽤 많이 합류했습니다. 정말 입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네.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입당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모든 것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상의할 수 없거든요. 네. 내부에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조직 혹은 교수 조직 가지고는 당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어서 서로 전화할 데가 없거든요. 아, 전화할 때도 이번에 없다는 들어온 거네요. 분들은 각 분야별로 담당을 나눠서 아하. 뭐 룰 협상한다 그러는데 그거 저기 뭐 국장님하고 연락 좀 해봐 주실래요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죠. 아, 그래서 의미가 있네. 요렇게 움직일 때 쟤네들은 이런 수를 쓸 겁니다라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거로 국민의힘 인사들을 받아들인 것은 제가 보기엔 입당의 전제 조건이긴 했다. 그런데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이제 도박을 해보신 분들끼리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도박을 예. 해본 사람들 알 거다. 포커 칠 때 처음에 2장 들고 있을 때는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전혀 알 수가 예,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패를 보면서 예, 고민을 하고 어허. 남의 얼굴 표정도 보는데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는 2장 들었는데 네. 이 패를 먹겠냐 안 먹겠느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 고냐 스톱이냐는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마음이 언제라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관측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 그냥 짐작만 지금 하고 있는 뿐이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파와 독자파가 지금 다투고 있는 가운데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네. 그나마 안착하려면 입당해서 버티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요즘 좀 우세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진용을 갖춘 것으로 해서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면 만약 올라간다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야 그냥 버텨도 되겠는데 중요한 건 결국 11월에 한 번에 다 차지하려고 들면 밖에 있다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는데 반대편은 그럴 겁니다. 그러다 11월까지 10%를 주저앉으면 후보를 아예 못할 수도 있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나 말이다 라면서 지금 고민하는 자리라서 예. 본인이 모르는 걸 남이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지지율에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수요일, 예. 목요일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가 멈추고 좀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지난 뭐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략 10%가 뛰었더라고요. 뛰었다. 보통 한 48% 내외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네. 지금 대략 58%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정체나 아니면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보여지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 당 후보하는 게 맞다. 빨리 들어와라. 그런 명분이 더 강해진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제 했던 발언들 몇 개가 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캠프 확대 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난 이제 뭐 감독 말고 배우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동안의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바라는 그 중도층 잡기 과연 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그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네. 그 일단은 자기가 배우가 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정치가 뭔지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후보는. 근데 그동안 그걸 안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계속 하다가 실수가 계속 나와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배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감독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감독을 빨리 선임을 하시고 배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스타일 자체가 제가 보기엔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이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양면적인 그 성향이 있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했던 게 강한 모습을 좋아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너무 서민적이거나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 네. 특히 그 중도층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지지율 하락을 예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측으로 좀 포지셔닝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 소장님 엑스파일과 장모 구속 이후로 막 10%포인트가량 지금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그나마 다시 중도층 잡겠다고 포지셔닝을 또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빠집니다. 이상하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유지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길 리서치랑 수요일 날 하고 이제 나온 조사들 보니까 반등한 게 있어요. 좀 올라간 게 있어요. 예. 그래서 1%포인트 정도지만 그래도 하락을 멈췄다라는 네. 게 일요일 날 있었던 그런 입당 그런 퍼포먼스랄까? 요게 조금 영향을 미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난 주말간에 있었던 치맥 해동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둘 다 치킨 뭐 맥주를 좋아하나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전 총장 위험하다 뭐 이런 발언하다가 중진들이 좀 가만히 있어라 한마디 먹었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상당히 좋진 않아요. 두 사람 다 입장이 좀 비슷한 건가요? 뭐 급해서 만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크게 만난 거를 좀 제 취재를 네, 해보니까 취재. 네,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연락해서 전화해서 좀 만납시다라고 했대요. 아하. 그래서 실무진들끼리의 어떤 뭐 조율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네. 두 분 사이의 약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들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좀 험한 소리도 많이 했잖아요. 계속했죠. 일단 만나서 좀 아부 좀 하면 좀 나에게 여러 가지 험한 소리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책도 가져가서 사인도 받고 사인도 받았어요. 예. 아부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잘 만나셨어요. 잘 만났다.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쪽 누구 전원으로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오해가 생길 수 아하. 있습니다. 저렇게 직접 전화든 직접적인 만남이든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대변인님. 사인도 했어요. 그리고 좀 저자세로 윤석열 총장 그런 모습 잘 없는데 성공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본인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긴 했습니까? 예, 이준석 저자가 쓴 책은 아니었고 아하. 최근에 이준석 현상을 분석하는 12명의 뭐 기자, 교수 등의 저자들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쓴 책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그 책을 고르게 됐는지 그게 약간 궁금하긴 한데요. 예. 여튼 그래서 이준석 본인의 책은 아니었다는 점은 좀 한번 짚어야 되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남을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됐지만 7월 초에 비공개 만남을 한번 했거든요. 네. 이때 이준석 대표 측의 판단으로는 입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입당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좀 한번 흐트러졌죠. 조직이.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나서 다시 이번에 만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이준석 대표가 입당할 것 같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넣어서 지른 것은 뭐 다른 언론에 나와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잡음을 집어넣어서 단순히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흐트르는 것 같아서 내가 확실하게 하면 정리를 해준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하. 이게 제가 지금 뭐 남의 당에 조언할 일은 아니긴 한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정권 교체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고 대구에 가서 수사한 건 송구합니다라고 해서 그 배우로서의 이미지 확 한번 깎아 먹었는데 네. 어쨌거나 정권 교체 이미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이준석 대표의 세대 교체 이미지를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당 외엔 다른 수가 없을 텐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조언하시는지 그 조언이 조언한 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게 정치인이 1번인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거 아니라서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언을 듣고 이게 필요한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앉아서 수사 보고로 올라오는 검사 얼굴만 봐도 네. 이 사건에서 제가 얼마나 자신감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걸 네.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 지휘가 되는데 지금 그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올라오는 참모들의 조언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전혀. 건데요. 검사로서는 뭐 약 30년 했기 때문에 검사 결재 받을 때 하고 그 정치인의 얼굴 지금 우리 정치인들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100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장수 소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 마찬가지고요. 저는 거의 무표정 하나밖에 그 없죠. 얼굴을 보고 어떤 의도로 보고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김성현 대변인 이거 너무하신 거죠. 네. 뭐 윤석열 총장이 궁예입니까? 뭐 이렇게 뭐 얼굴 표정만 보고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너무 좀 하신 폄하하신 말 건데. 아닙니까? 자. 그 정도 촉은 있어야죠. 네. 그래도 아시면서. 정치하려면. 자, 그렇다면 결국은 보도가 되는 지지율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 나가서 무슨 얘기할 때마다 많이는 안 떨어져요. 야금야금 떨어지는 모양새요. 지금은 조금 뭐 별로 더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네,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치매 회동 이후에 네. 지지율 변동은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한 군데 거 나온 거 네. 보니까 일단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한 3-4%포인트 상승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네,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퍼포먼스 치맥 해동이 영향을 주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뭔가 이제 곧 입당할 것 같은 그런 걸 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그 지지층 안에서 좀 형성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무당적의 대선 후보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기대 심리를 줬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집의 흐름도 있고 확장의 흐름도 있고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게 부정평가층에서의 윤석열 지지율이었는데 네. 그게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걸 빨리 그러니까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장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날 29일날 발표되는 네. 이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2주 전에 했던 거랑은 같아요. 같아요? 거의 같은데 1%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0%가 올랐어요. 10%가 올랐는데 지지율이 지난 2주랑 같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딴 데서 빠진 거예요. 딴 데서 빠진 거다. 그러니까 중도랑 무당층에서는 빠진 빠지고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 여태까지 윤석열 총장 측이 얘기하고 있는 나는 중도 확장할 거예요. 외원 확장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 윤석열 캠프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예.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이 누구인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본인은 중도 확장에 나선 것 같지만 의도했지만 사실 별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만큼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인 걸 보면 태극기 부대 때 보였던 이 비슷한 옷차림의 어르신들도 좀 계시고,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뭐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뭐 좌파 언론입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왜요? 왜 이렇게 뭐 윤석열 총장 흠집을 내세요? 아니, 있는 거 얘기한 건데 왜 흠집이죠? 다른 좋은 있는 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제 질문에 맞는 거 제가 찾아온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거의 논거를 갖고 온 건데. 예.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 지지층은 누구인가 좀 궁금합니다. 그럼 이은영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게 주로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요. 이게 네. 핵심 지지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조사를 해보면은 지지율 떨어지기 전에도 막 되게 들쭉날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핵심 지지층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이 계속 그냥 이끌어져 왔는데, 지금 그 6.29 그 출마 선언한 이후에 30한 중반대 정도였는데 지금 한 달 조금 지나서 6%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10%포인트 빠졌는데, 지금 MBS 조사를 보면 제일 많이 빠진 게 고연령층이에요. 역시 60대 이상층에서 한 6에서 7%포인트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도 39에서 한 34로 바뀌었으니까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역별로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 빠졌어요. 네. 충청에서도 빠지고, 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PK 쪽에서 많이 빠졌다는 거. 부울경. 네, 예. 부울경제에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게 어디로 흩어지는가 봤더니 이낙연 후보 쪽에도 가고 최재형 후보 쪽에도 가는데, 특히 그 지금 PK 지역에서 최재형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흐름이 네. 잡히고 있어요. 특히 지금 김경수 지사의 판결 이후에 여기가 약간 진공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모양새라 하면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뭐 이런 어떤 전략 같은 걸 좀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전략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국민 캠프가 꾸려지긴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 인사들이 주로 가버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조금 화를 조금 냈었어요. 왜 내가 모르겠냐? 당내 후보를 도와라는데 내 말 왜 무시하느냐? 이준석 대표 리더십은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냥 약간의 소란, 혼란, 갈등 요 정도지. 네. 뭐 대표의 리더십이 의심받거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썩 잘 나오거나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경쟁을 할 거야, 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올랐다고 해도 아직 약합니다. 한 자리예요. 예, 아직 약해요. 그리고 다른 뭐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다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가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를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다 가져갔어요. 정권 교체는 윤석열, 동질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지지율이 웬만하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김생수 장님, 우리
김병민 의원 같은 분이 저는 거기 갈 줄은 몰랐는데 왜요? 그냥 제가 그냥 좀 잘 알았어. 왜요? 그냥 잘 알았어. 그냥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뭐 다음 방송 가서 한번 물어볼 생각인데 그 갔던 사람들은 어떤 뭐 이학재 의원이라든지 뭐 어떤 의도로 갔을까요? 살려고 간 거죠. 누가 죽입니까? 아니 아무도 죽이진 않지만 예. 다음번에 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가는 건데요. 어허. 지금 리더십 흔들리는 얘기하는데 2016년쯤 됐나요? 15년, 예. 15년, 16년에 민주당의 부동의 원탑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네. 직접 당 대표가 됐는데 흔들렸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당이 쪼개졌죠. 당시 예. 뭐 주승용 의원 기억납니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뛰쳐나가고 이랬는데 정당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이준석이 나가면 이 당 어쩌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불만 있고 없고 이런 걸 다 누르고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이 판에 이준석 대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할 때 이렇게라는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그러네요. 리더십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이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당내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 저런 식의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맞지 않다. 우리가 지금은 잠시 헤어져도 곧 만날 것이다라고 뛰쳐나가는 것이고요. 네. 제명 등의 조처가 예를 들어 8월 중에 입당이 그 안 얘기를 되면 했습니다. 예. 8월 중에 입당이 안 되면 이준석 대표는 제명할 겁니다. 당협위원장들요? 그러면 제명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명한 자리에 새로 당협위원장도 갖다 넣을 거예요. 어허. 예. 그런 정도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11월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되면 뭐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여튼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이게 국민의힘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지도부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존재가 존재가 그 크다. 존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본인의 힘 그리고 세대 교체의 힘 이런 것들이 있기 그런 때문이긴 것도 하죠. 있겠지만, 네. 네. 자, 그러면 또 추가 질문 좀 더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 윤석열 하면 저는 생각나는 인물이 뭐 좌진석, 우성동 그 두 의원이 많이 떠올랐어요, 항상. 네. 예. 그런데 9명이나 그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의외였어요. 자, 당 후보를 놔두고 당박 인사 캠프에 이제 간 것을 두고 당내에서 뭐 해당 행위다 이런 뭐 비판이 있는데 징계 검토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용에 시달리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잘 수습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될 거예요. 그냥 8월 중에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캠프의 인원 실무적인 이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번에 한 20분 정도가 15분 정도가 임명이 됐는데 네. 거기에 한 40% 정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청와대에 있을 때 행정관, 비서관 했던 분들이고요. 정진석 의원의 핵심 참모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2개를 맡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박민식 의원이 기획실장하고 그렇죠. 신지호 의원이 뭐 부실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정치를 아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말을 좀 듣겠다. 캠프 초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달라. 그러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네. 그 지금 공보팀도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 일단은 체제는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더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우리가 1, 2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8월에 입당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입당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지금 댓글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준석 자를 것 같아. 징계할 것 같아. 근데 징계를 만약 하게 되고 입당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8월 달까지 입당 안 하면 자를 거야. 막 협박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용인이라고 봐요. 저는 배려. 살살 꼬셔가지고. 캠프의 사람들이 후보한테 가서 우리 잘리니까 그렇지. 입당합시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네요. 꼬셔가지고 입당을 해서. 윤석열 잘리는지 말 상관없다고 그냥 제가 말 좀 할게요. 어떡합니까? 예. 저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면은 다 그냥 이렇게 꼬셔가지고 다 이제 국민의 후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입당합시다. 들어갑시다. 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아니 패가 지금 있어요.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만약에 제3지대에서
영역 구축이 된다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동지 네. 월급 받고 하는 독립운동 봤소. 독립의 세상이요. 그때 내가 대접하리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 누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요. 총장이. 네. 자, 좋습니다. 그럴 인물은 또 아니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무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은 그거잖아요. 네. 변절자가 아니라 특파원이다. 네. 파견. 파견자. 그러니까 당 대표니까 아니 왜 당 후보를 안 도와? 그러한 뭐 항의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네. 그냥 원론적으로 징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치맥 해동 또 캠프 관련해서 이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 사실은 은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이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또 언급이 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김병민 최고가 이 얘기를 뭐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 캠프 가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했나요, 안 했나요? 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 화끈하게 됩니까? 이 자리에 내 깎게요. 부담 없이 얘기하십시오. 부담 또 없이 얘기할게요. 안 되면 편집되니까요. 예. 그 김병민 네.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네.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긴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근데 지난 한 열흘 전에 대구 갔다 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도와달라고 많이 나에게 요청이 왔다. 네.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후보들 지지율도 안 오르고 깜도 없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 고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좀 일을 해라. 둘 다 가서 저기 대변인을 해라. 근데 저기 위원장님께서 대변인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대변인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대. 누가? 김병민하고 윤희석이. 그랬더니 내가 다 뭐 연락해 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잘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 날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양 대변인들한테 전화가 가서 저희 대변인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 이것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허락, 용인, 그리고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치맥 또 그리고 국민 캠프의 막전 막후를 지금 우리 장성철 총장이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도에 알려진 바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좀 가까우신 건가요? 뭐 좀 멀리 느껴졌었는데. 가까워질 이유도 멀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그림을 다 따로 봐야 되는데 아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은 지지율 잘 유지해서 대통령 되는 거. 그렇겠죠. 그 방법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능한 내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대선에서 내가 미는 사람이 되는 거.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국민의힘에 있는 증진들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비대위원 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상조 못할 사람들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가급적으로 그렇게 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밖에서 족자적으로 커서 살아남아서 1대1 단일화하는 과정을 가지면 윤석열 세력의 절반 정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만 국민의힘을 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나는 감독이 하고 싶다. 아하. 이게 1번 플랜. 1번 플랜. 근데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잘 안 되면 윤석열이 당내에 들어가서 n분의 1로 나눠 먹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감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감독이 되는 게 2번 플랜인데 네. 어떻게 됐건 올해 내년 재밌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박사 입장에선 올해 내년 정치에서 내가 역할을 하면 되는 이런 문제이지 막 필생에 이뤄야 될 꿈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좀 이걸 떼어놓고 보시면 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내가 윤석열 총장 당신 도우면 당신은 국민의힘 후보도 되고 야권 단일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풀린다. 근데 당신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개헌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두 분 사이에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개헌을 왜 해야 돼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휴가 갔다 오면 제가 한번 뵐게요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김종인 위원장은 만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다. 전망해 봅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심기가 불편한 사람은 최재형 전 원장이 상당히 불편해 보여요. 이래 되면 윤 전 총장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네. 입당도 빠르게 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왔는 거 그 아닌가요? 상황이 지금 예. 그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 모임에 제가 딱 가자마자 예. 이제 딱 왔는데 갑자기 몇 명이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나서 딱 그것도 집에 간다 그런 그러면 모습이에요. 아, 그럼 되게 서운하거든요. 지금 나 따돌리나 약간 아니 이런 난 내가 생각이 술 들고. 먹으러 왔는데 이 식당에 왔는데 내가 나오자마자 가버리는 그런 네. 경우 많았어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그 친구도 안 봅니다 저는.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네.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는 빠르게 안착하고 어떻게 있는 거 아닙니까? 윤 지지율도 잘 그렇고? 안착되고 있는 지금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지난주 조사 나온 거 보니까 5에서 이제 8로 넘어가는데 그럼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0으로 넘어가거든요. 10으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고연령층 지지율 빠진 게 지금 이쪽 최재형 후보 쪽으로 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대통령 부정평가층에서도 거의 한 지금 10% 정도 지지를 네. 하니까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지역에서 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13% 정도 나오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도 한 그 정도 나오고 아하.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입당의 시기가 굉장히 좀 적절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빠지는 그 상황에 그냥 깔끔하게 입당한 그 타이밍이 좋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그 행사를 부산에 가서 그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고 아하. 그다음에 그 김영우 상황실장이 되게 호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자기를 도울 그 사람에 대한 인선도 평가가 좋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걸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일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의 컷오프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관심은 모았지만 당내 후보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네. 여기를 때리는 게 제일 좀 빨라요. 자기 지지를 상승시키는데. 그러네요. 네.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목소리도 아직 기억이 잘 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최재형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장선호 소장님 또 항상 하던 말 있어요. 텐텐. 네, 장성철 이론이 있죠. 장성철 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인이든 텐텐을 해야 된다. 네. 10%의 10명의 의원의 지지. 텐텐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 힘겨워 보여요. 안 됩니까? 좀 아직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대략 보름 정도 지났는데 네. 아직도 10% 두 자리 숫자 나오질 않았고요. 지지하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것을 뭐 억누르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것은 아니 지지하겠다는데 그걸 왜 억누릅니까? 지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루속히 최재형 원장 측이 시급히 달성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본인의 경쟁력을 스스로 보여야 돼요. 본인의 메시지와 행보를 통해서 나는 윤석열이 만약에 꼬꾸라지면 내가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실력을 본인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자, 이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이 있고 방송을 같이 했던 전 국회의원이죠. 김경진 의원이 저기 갈 줄도 몰랐는데 국민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어쩌면 저쪽에서 여기까지 많이 좀 변경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왜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벼뜨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럼. 예,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민주당 보다가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안 될 것 같아서 국민의당 가서 안철수 후보랑 있다가 이제 네.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처럼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돼서 이제 또 변호사 본업으로 가셨다가 예. 오래 벼뜨는 곳은 여기구나 싶어서 가신 것 같아서 뭐 크게 의미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네. 필요한 호남의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예, 김경진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이 뭐 이제 네. 검사 출신의 정치인인데 이분이 추구하는 정치에 대해서 뭐 도저히 알 수는 없는 거라서 예, 마땅한 행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래요, 같이 예. 방송을 하면서 왜 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솔직히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일 먼저 쿡 찌른 게 윤석열 총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략 그렇습니까? 열흘 전에 직접 연락이 왔대요. 예. 저 본인 자전거 타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본인 좀 영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직접 만났고 대외협력 특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호남이라든지 직능단체, 노총이라든지 이런 쪽에 외연을 넓히는 데 좀 도움을 달라라는
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직함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김경진 의원의 합류가 국민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도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는 호남 출신의 민주당,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의원을 했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 쓸까 우리 다 기억합니다. 청문회 때 했을까 안 했을까? 네. 그 의원 국민들이 많이들 그러더라. 왜 갔을까? 막 그러더라고요. 안 갔을까? 갔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참모진 개편을 됐을 때 제일 잘한 인사 영입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김경진 그렇죠. 의원이에요. 그게 주목을 받는다니까요. 되게 예. 잘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네, 잘하실 분 그죠? 네, 국민의당 많아요. 지지가 지금 의외로 한 5, 6% 나와요. 그 김경진입니까? 그 있는 국민의당. 어허, 예, 그러니까 예. 거기 좀 호남하고 여기 끌어당기려면 잘 선임한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평가들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했던 곳으로 갔는데 그 애가 본인한테 뭐 도움이 될 수도 별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국민 캠프 입장에서는 중도를 확보하는 의미를 가진다. 김경진 의원의 국민 캠프 합류까지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권의 이 대선 시기에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그 안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에서 가장 관측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입당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이 많이 시끄럽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임위 재분배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한테 양보했다. 상당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지층에서는 개혁 포기한 거 아니냐. 반발이 상당히 큰데요. 또 법사위 내주면서 또 실리는 좀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리 챙긴 게 맞는지 요거 한번 짚어보죠. 실리가 있는 건 여야 아니니까요. 민주당, 열린민주당이니까 야인데요? 객관적으로 야죠. 야택이니까. 네. 예. 야지만 야 같지 않은 야. 집권 야당이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일 공평할 것 같아요. 제일 객관적일 것 같아요. 법사위를 내준 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네네. 일단 제일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지난 1년 동안 전횡을 일삼았어야 되는데 일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민주당의 전행을 원인을 삼았다는 거죠. 예. 뭘 하나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준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에 대한 비판에 의해서 내줬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뭘 휘둘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은 한 것 같은데요. 뭐 했나요? 점세 이게 뭐 임대차 보호 3법 부동산 얘기하는데 3법을 기억납니다. 부동산 3법은 예. 14년 전에 입법이 돼서요. 아하. 지난 14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논의가 됐고 네. 거의 결론이 지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날치기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거 말고 공수처 통과시킨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네. 텐데 예를 들어 6,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날치기해서 통과시키고 그 외의 개혁 과제들을 이 소위 말하는 정기국회까지 작년 정기국회까지 밀어붙여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금 법사위를 내주는 것 같으면 저는 되게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뭐 어정쩡하게 만든 거 말고는 사실상 그러니까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뽑아줬는데 내가 뭐 한다고 목청을 높여서 180석 만들어줬는데 물론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180석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 뜻이 그러했는데 저희들을 180석을 만들어 주신 뜻이 이래서 이걸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법사위를 덜컥 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언론개혁법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 전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장담을 한 상황인데요. 이낙연 대표 때는 또 6가지 미디어 입법 과제안을 내놨다. 그건 또 어디로 사라지고 또 3개로 갑자기 줄었는데 네. 뭐 이것만 되면 언론개혁이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안 3개가 통과된다고 해서 미디어의 지형이 변화하거나 정말 언론이 개혁되거나 이럴 법안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잘 됐으니까 이제는 개혁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추세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협치를 위해서 법사위를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네. 협치를 위한다는 말 전에 본인들이 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 현직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가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신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어때요? 전행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했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전항을 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는데 되는데 뭐 마땅히 한 게 없는데 법사위만 덜컥 내주고 협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이 아니 그 화를 많이 낸다는 협치를 거네요. 한다고 하면서 네. 문광위에서 그럼 언론중재법을 그 단독으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저는 협치는 민주당이 8월부터 하겠다. 에? 8월 25일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요이 땅은 일본 말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저는 민주당이 개혁을 가장한 뭐 독재, 전해 네. 이런 거라고 좀 보여져요. 뭐 건건별로 얘기를 지금 뭐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할 네.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야당 무시하고 했고요. 작년에 예산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전행이라고 하지 않으면 뭘 전행이라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사위를 내년도 6월 달에 뭐 국민의힘에 주겠다. 후반기 의회에 이건 어음이에요. 어음이다. 네, 이건 수표가 아니에요. 묻어나기 십상이다. 네, 이거는 그때 약속 안 지키면은 어음은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다음번 원내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가 한 거 우리 약속 못 지키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약속 지켜라. 해봤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 중진들에게 약속했던 거를 아하. 최소한아마 지켰다라는 명분을 갖기 위한 하나의 꼼수 협상에 넘어간 것이다.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했다라는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 서로 이용한 거라고 서로 보여져요. 윤호중하고 윤호중 같이? 원내대표는 협치, 어허. 협치 좋잖아, 뭐 이런 것이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나 약속 지켰어요. 상임위 7개도 뺏어왔어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취한 거다. 아, 이 부분을 녹화를 잘라갖고 우리 예. 지지자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요거 보여주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지자들이 뭐 하는 근데 짓이냐. 지금 뭐 장성철 교수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교장님? 교장이 아니고 교장 교수님. 정도입니다. 예. 어쩐지 말씀 좀 지루하더라고. 대구 카톨릭 대 장성철 특임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 대선 후에 있는 일을 지금 뭘 말한다는 자체는 맞아요.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대변인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열린민주당에도 뭐 특별위원장 같은 상임위원장 그런 거 하나 달라라고 좀 항의도 하고 단식도 하세요. 네? 저희는 그런 거 안 협치하려면은 합니다. 같이 저희는 하자. 최강욱 네, 그런 거안 합니다. 의원이 법사위인가요? 법사위죠. 예. 법사위원장은 안 되겠죠? 네, 농담입니다. 예. 댓글이 나왔길래 잠깐 네. 읽어준 거예요. 예, 네. 법사위원장 보통 3선 의원이 하기 때문에 네. 최강욱 의원은 현재로서 초선이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네. 없습니다. 간사부터 하고 오라 그러십시오. 네. 네. 그런데 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법사위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지난 20대 국회 때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막 호통치고 예. 심지어 뭐 심한 욕설까지도 입에 올리고 이랬던 모습들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더 심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최근 게 기억난다면 선택적 기억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박영선 위원장 할 박영선 때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아. 있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전혀. 아, 이게 박영선 위원장- 뭐 여야든 또 민주당이든 뭐 지금 국민의힘이든 법사위원장들은 항상 네. 화를 많이 내면서 네. 뭘 다 막았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최근이라서. 네, 최근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리야, 권위가 있는 자리야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또다시 그런 모습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뭐 체계자구 심사가 핵심인 만큼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이제 법사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엿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법사위의 독재, 이 상원 같은 모습 좀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진작 그러한 권한을 뺐을 수 있었으면 진작 뭐 여러 가지 법 개정이나 뭐 국회법 이런 걸 고쳐서라도 했을 텐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나오는 게 뭐 심사권을 축소한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안건 5분의 3 동의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다가 가는 걸로. 부의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해도 체계 자꾸 심사만 해. 니들은 법률에 관해서는 건들지 마. 이래도 체계 자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는 장관들 불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 체계 자꾸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됐는데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놓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뭐 120일, 60일 단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봤자 법사위에서 어쨌든 법안 문제에서 문제를 걸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뭐 일단 합의문에는 빠져 있는데 법사위에서 장관 부르고 차관만 부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개정 내용이긴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요 법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체계 잡고 심사로 딱 잡아놓고 의원이 본인 민원이 있는 부처에 법안 잡아놓고 해당 장관 불러서 장관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드는 이런 문제가 그렇죠. 이제 내부적으로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되는데 지금 현재도 법안에는 체계하고 자꾸만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국회법은요. 지금, 네. 지금 법이 있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체계 잡고 심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상정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해요. 네. 그러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를 안 하면 체계 잡고 심사를 하려고 무대에 올리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사위가 이 심사를 하는 이상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인데 이게 1960년대에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법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에 많이 앉아서 법사위에서 체계 잡고 심사를 한 건데 지금 검색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래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검색이 돼요. 예, 법안 만들 때 이 국회 사무처에 있는 입법조사관들, 전문위원들. 예, 네. 입법고시를 통과한 전문위원들이 다른 상임위하고 부딪힌 이제 다 강독을 해갖고 네. 법안을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런 걸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는 그러면 날치기가 되느냐. 물론 이번 국회에서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지금까지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한 걸 법사위에서 틀어서 문제가 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법사위 체계 잡고 심사는 이제 없앨 때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요? 저는- 아니요, 예. 그냥 제가 이거 예,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민주당이 개혁에 대한 진정성, 법사위를 개혁을 하겠다라는 진정성이 있었으면 본인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로 이제 180석 얻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꿨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권한 누릴 대로 다 누리고 네. 이제 와서 바꾸겠다?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뭘 바꾸려면 내 자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야 이제 넘겨주니까 이번에 이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 이것은요 심술보예요. 심술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특히 말씀한 것처럼 180석 갖고 있는데도 잘 못했는데 이때까지 개혁 입법을 만약에 법사위원장까지 국민의힘한테 간다 그러면 이거 입법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청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뭐 했냐고 계속 묻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했는데 예, 뭐 개혁이라는 것은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여론의 힘을 받고 있을 때 네. 하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초반에는 의석이 모자라서 못했다라고 네. 하면 국회가 21대 확 바뀌고 나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네. 지금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뭔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낯뜨겁고요.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전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 대통령이 선임되고 나면 다시 개혁 과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는 될까요? 정권 교체하면 돼요. 개혁. 정권 180석인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되게 설득하고 뭐 협치하면서 다 같이 개혁에 동참하는 거죠. 열린민주당도 이렇게 열린민주당 동참하고. 3명 있는데 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비난이 확산되자 뭐 네. 개혁 입법을 서두르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액션으로 어렵다는 보이시는 겁니다. 거잖아요. 뭐 언론 개혁 관련돼서 세 가지 법안을 네.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통과된다고 해서 언론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아주 실질적으로 회의적이다. 중요한 내용들은 건드리지 않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금 언론들이 막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저거 도입돼도요. 아무리 많아봐야 1억이고요. 5배입니다. 예, 예. 5배라 그래도 지금도 뭐 변호사니까 더 500만 원도 안 잘하시겠지만 돼요. 예. 500만 원에 5배면 2,500만 원 문다는 예.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차원이라는 것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악의성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1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받는 언론사의 개수를 생각하면 예, 이것이 언론 개혁의 내용이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민주당이 좀 한심스러워요. 네. 어느 민주당이 안심스러워요? 열린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면 네. 어떻게 민주당이 어때요? 지금 개혁 잘 못하는 모양새 보면 저는 민주당이 원래 개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장악이라고
계속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네요. 뭐 열린민주당 우리 김성애 대변인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개혁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 장성호 소장은 개혁이란 말을 할 자격도 없다. 두 분 다 민주당 없나요 여기? 아무도 없나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그러게 진작에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그런 좀 얘기가 커지긴 했어요. 요새 들려요. 네.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아하시네요. 엄청 좋아하시네요. 오늘 네.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할 말 없을 때 쑥스러워서 그렇지. 아니 뭐 처음으로 웃었어요. 지금 아니, 계속 인상 쓰고 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민주당이 잘못되는데 뭐가 네.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네. 예,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어수선해요. 뭐 여당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싸움도 있고 뭐 네거티브에 또 원팀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야 모두 어수선합니다. 특히 여론 지형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를 우리 소장님 이현영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요. 그 7월 중순쯤부터 다시 이제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한 33에서 36 정도고 국민의힘은 29에서 33 정도인데 서울 지역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아하. 서울 지역이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앞서는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역시 이 서울에서는 아직 부동산 민심이 수면 아래 아주 이렇게 잠복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뭐 변동은 없지만 서울에서 뭐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바뀌었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모양새고 뭐 전국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당까지 여당의 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얘기까지 나누었고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성호 소장님 좀 안 가요.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할래요.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하고 또 이현영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근데 민주당 경선 얘기 했어야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마치기 진짜.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무시. 딱 하나만.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숨 또 쉬셨죠 금방. 예, 뭐 쉬고. 네거티브 더 해도 됩니다. 아직 부족하고요. 예, 2007년 더 하라고요? 예, 그러면 2007년 우리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혼을 담은 네거티브. 예. 지나고 나서 모두 새빨 거짓말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격 하나하나 한 말씀 거짓이 단 한 마디도 없었다는 거. 모두 진실이었다는 예, 거. 한 마디도 거짓이 없었다는 놀라운 네거티브 정도는 해야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네거티브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본인 잘하는 얘기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제 이런 거 약하다는 거죠? 백제는요 지금 네. 역성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백제 뭔지 모르고요. 맏며느리 뭐 맞사위 얘기하는데요. 요즘 다 외동아들이에요. 누가 맞사위가 뭐고 맏며느리가 뭔지 컨셉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발 좀 21세기 유권자들을 상대로 네. 선거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과 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이러시면 안 돼요. 아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 피검사하겠다 적통 논쟁하고 있습니다. 피검사. 이게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할 말입니까? 네. 경선 재미없어도 됩니다. 제발 국민 걱정하는 그러한 대선 후보 경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영 소장님 오늘 예, 지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역시 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할 때부터 이게 지금 뒤로 가는 경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미래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데 아하. 앞으로는 이제 오늘인가 수요일부터 지금 토론회 하잖아요.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예. 최소한 현재 얘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뭐 삼국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600년도 맞나요? 맥주가 언제 밀망했지? 의자왕.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편의 경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사랑받는 방송 OBS입니다. 네, 경기도 인천 방송이죠. 오랜만에 경기 인천 이슈를 짚어보는 편의 경인을 준비해서 복장도 저희가 바꿨죠. 자, 요즘 인천에서 이 학교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제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물포 고 제고라 하는데
야구 잘하는 학교잖아요. 네. 농구도 잘하고요. 농구도 하나요? 농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도 있습니다. 뭐 네. 축구도 하고 뭐 다 축구는 안 하겠죠. 축구는 없습니다. 네. 자, MC 장원이 인천 출신이잖아요. 네. 재물포고 좀 알지 않습니까?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학창 시절은 꽤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네. 역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좀 짧아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 재물포고 출신 분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하. 유정복 전 시장도 여기 재물포고 인천시장 출신으로 알고 장관도 있고요. 하셨고요. 그리고 예.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 재물포고 출신이고요. 이야. 황우여 전 한나라당 대표도 허허. 출신이고 그 셀트리온 회장님도 서정진 회장이요? 네, 어허. 여기 그 재물포고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김구라 씨, 네. 그 김구라 지상렬 염경환 같은 염경환. 또 동기거든요. 재물포고등학교 동기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 상당히 유명 인사들이 많은 네. 그런 게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지역 명문고등학교인데요. 근데 지난 3월이죠. 재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이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상반기 내내 인천 교육계하고 정치권이 상당히 인천 지역에서는 시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낙후가 되고 있는데 학교마저 이전하면 우리 죽으란 말이냐 주민들하고 정치권 반대는 심했고요. 결국 교육청은 원점에서 이거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습된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학생들만 피해 보는 건 또 아닌지 걱정스러운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문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정호 의원 그리고 류석형 전 남부교육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재물포고 출신들 아니죠? 예.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또 이 학교에 또 모교라 그러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재물포고 학생 수가 얼만큼 줄어든 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그 인천광역시 내에 고등학생 1, 2, 3학년 학생 수가 보통 얼마냐면은요. 얼마죠? 한 74,800명인데 예. 전년도 그 전년도 해마다 4,000명에서 6,0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물포고등학교 학생 수는 네. 1학년이 130명, 네. 2학년이 134명, 예. 3학년이 152명, 그래서 한 410명대, 416명인데 조금 작네요. 예. 1학년 기준으로 보면 130명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야구부, 네. 운동부가 이제 단체 경기인데 이 학생들이 25명이 넘어요. 아하. 그러면 순수하게 그 일반 고등학교, 예전엔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예. 했는데 지금 행정용어가 바뀌었는데 예.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100명 남짓이에요. 야구부나 체육부 특기자 특기자 말고. 빼버리면 네. 100명 정도밖에 입학을 안 했다는 한 거네요. 학년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이전 논의가 이제 시작된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와, 100명이면 100명이면 저 학창 시절로 비교하면 한 반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개, 3개. 저희 고등학교 때는요. 15반이었어요. 60명씩. 네. 전교생이 1000명이었거든요. 아, 왜 이상합니까? 네. 그런 데를 다녔습니다. 네. 전교생이 1000명이고 1, 2, 3학년이니까 3000명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적은데요. 문제는 예. 근데 그 이제 100명 정도가 과연 어떤 위치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네. 인천에 이제 고등학교가 그 금년 4월 1일 현재 126개 고등학교예요. 많네요. 많죠. 예. 12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강화군하고 옹진군 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네. 강화군과 옹진군 소재 고등학교를 제외한 인천에서 가장 작은 학교가 재물포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농어촌 포함해서 가장 작은 아니, 학교라는 거죠. 농어촌은 더 작지요. 더 작겠지만 예. 그러니까 옹진군,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빼놓고 인천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가장 작은 학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등학교인데 학생 수가 가장 작은 도심지 학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근데 이 재물포고 이전 문제가 이번에 처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재물포고 이전하고 뭐 교육복합단지 만들겠다. 또 이게 재물포고가 문제인지 교육복합단지가 방점인지 왜 이런 말이 계속 교육청에 되풀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이전과 교육 복합단지 조성 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거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네. 교육 복합단지를 재고 자리에 조성을 하려면 네. 학교가 이전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는 같이 같이 맞물려 간다. 있는데 같이 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써 세 번째 판박이 갈등이에요. 학교 측과 도돌표죠. 예.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강하게 제기됐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그때도 이제 멈칫거렸고요. 네. 금년이 이제 또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2003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초기에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으로 이런 금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100명이에요. 200명도 안 되는 학교인데 이게 지금 이거 뭐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좀 문제이기도 한데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지금 주민들 얘기만 듣는 거 아닌가요? 아,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제물포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지금 저조하게 되는 그 부분의 역학적인 내용 자체를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이게 제물포 고등학교는 우리 인천의 학군이 1학군, 2학군, 3학군 이 3개 학군이 네. 있는데요. 제물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학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하지만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이게 주변에 선인고등학교나 동산고등학교나 뭐 다른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웬만큼 학생 수가 차고 있거든요. 왜 재고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역학적으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이전에 대해서 재배치에 대해서는 원칙과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아쉬웠던 게 2020년 11월 정도에 네. 지금 교육 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처음 서두에 생각을 한 것 같고 2021년 3월 한 16일 정도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용역 같은 부분도 일부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족했다는 겁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원칙과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일단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민의기관 대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을 해서 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지금 이 사안이 제물포 고등학교에 극한된 상황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 또 고등학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지금 고등학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교육균형 발전 연구의 대표위원을 하고 있고 네. 인천의 교육균형 자체가 평준화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구 같은 경우는 11개 그 동이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설령 이게 아직까지 구도는 안 나왔지만 세대 수가 다 편성되어서 네. 재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또 고등학교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돼서 또 다시 이전할 수는 없는 그러네요. 부분이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네네.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뭐 원점으로 다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달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장님이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데 뭐 질문 한번 네, 드려봐야 될 것 관련해서 같아요. 그러면 이 재개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물포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중구입니다. 근데 이 중구죠. 중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이 구도심,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원도심이요. 예. 건물들도 조금 이제 오래된 것들도 많고 아파트들도 그렇고 좀 오래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대가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유입이 되면 또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어도 조금 늘어날 것도 계산하고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물포고등학교가 위치한 행정구역은 이제 중구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권이 같은 동구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중동구 지역이 인천의 옛 중심지입니다. 옛날 중심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이제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소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예전에는 학교 설립 계획, 학교를 어디에다 어떤 규모로다가 학교를 설립할까, 또 학급수나 이거를 증설할까 이런 거 할 때 세대수를 단순히 따졌는데요. 그래야죠. 요즘은 세대수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아하. 훨씬 정교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요즘은 1인 세대도 있어요. 아하. 세대수는 그 입주를 하더라도 1인 가구 같은 1인 가구를 예,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세대가 그 이사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학령이라 그러죠. 고등학교 나이대 학령. 고등학교 학령의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지금은 퇴임을 했지만 저희 관내 지역 중에 초등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 그 논란이 됐을 때 네. 단순히 세대수로만 보면 학교 설립을 한 게 맞았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거기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던 게 그 결과적으로는 맞아 떨어졌어요. 네. 용마루 지역이 그러네요. 됐는데 네. 그 이유가 그 노인 세대들, 그다음에 그 1인 세대, 아이가 없는 세대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 중구 동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네. 일단 세대수가 오면 학생 수를 일단 제물포고등학교는 남학교니까 남자 학교니까요. 네. 남학생, 여학생이 일단 반으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인문계, 즉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또 3대1 정도로 또 갈릴 나눠지고. 거고요. 예. 또 특목고 자사고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닐 만한 학령에 해당되는 학생 수는 적다는 거죠. 적고 또 하나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여기 인근에 4개 학교가 있어요. 네. 아까 언급이 하셨는데 인천고 뭐 아니 인천고는 아니고 동산고등학교. 선인고, 동산고, 네. 그다음에 광성고, 제물포고가 있는데 4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거기가 재개발이 되더라도 네.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뭐 이 찬성 반대를 그냥 이렇게 극렬하게 주장하고 저는 이 지역에서 제가 또 공직 생활을 그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재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아픈 손가락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학교도 더 이상 오그라들지 않고 지역 주민들도 상실감에 빠지지 않는 그게 모두가 위너가 되는 싹 옮기는 방법. 그게 옮기는 방법입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단순히 재개발에 의한 세대수 증가 그리고 세대가 다른 데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인구도 있겠지만 네. 그 지역 내에서 옮기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10년 전에도 이 얘기 나올 때도 원도심이 쇠락하니까 옮기자고 얘기 나온 거고 지금도 사실 변함은 없는 것 같거든요.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는 예.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정체되어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광성고등학교나 선인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에는 네. 용현 5동의 SK뷰 옆에 아주 대단히 또 아파트들이 아주 뭐 10,00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네. 이럴 때에는 용현동에도 인한고등학교 하나밖에 남자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다 그 같은 학군으로 다 유입이 될 것인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 재개발에 대한 맥락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진행됐을 때는 제물포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더 학교가 신설이 돼야 될 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인천이 부산보다 학생 수가 많아요. 아, 예? 이 부산이 인구가,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학령 인구가 많다는 네, 거죠. 예. 학령이 학생 수가 현저하게 많고 학교는 100개 정도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과 다른 시도하고는 인천은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땅을 매립해서 네. 학교를 신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구 유입을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항상 늦고 있거든요. 늦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교육부는 아. 지금 사업 시행에 의해서 중투심을 같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 시행이 아니라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1년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은 정말 땅을 매립하고 청라나 송도 국제도시나 검단이나 이런 신도시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인구가 학교가 많죠. 많이 저조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원도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아하. 재배치를 해야 된다.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교육 정책은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네.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제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리자면 저는 인천의 세일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예. 명문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명문고가 됐습니다. 본인 학업 생각 성취도가 꽤 아닌가요? 높은.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예, 계기가 죄송합니다. 예. 의외의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저희 아까 학교 옆에 원래 그 저희 학교가 통학 환경도 좋지 않고 네. 좀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였었는데 네.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아. 공사를 하면서 시끄러워서 예. 학부형들이 가서 시위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전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실에 에어컨이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아유, 좋네요. 그래서 그 순간 가고 싶은 학교가 됐습니다. 최고의 학교네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 명문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학생들에게 서비스되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 제물포 고등학교가 요즘 이곳에 배정되면 전학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예, 일리 있는 제가 말입니까? 그 설명을 아는 법인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냐면 재고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단순히 그 신도심 도시기능 확대에 따른 그 구도심의 그 정주 여건 악화, 네. 도시기능 약화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왜 학생들이 줄어들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전학,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이 제물포고등학교 선택을 외면한다 이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죠? 현실적인 이유인데 지금 이제 한간에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선 더 그런데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내신이라고 합니다. 백신이 아니고 내신이니까. 내신. 예.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대입 전형 요소 중에 아주 뭐 다른 활동들이 많이 축소되는 이런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네. 내신의 중요성 비중이 더 커지는데 재고를 학생들이 예전에 저희가 거기서 평교사를 할 때는 멀리서도 학생들이 왔어요. 네. 근데 왜 선택을 외면하나? 내신 산출의 불이익 때문입니다. 내신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네. 1등급이 4%, 네. 2등급이 7%, 누적 11%예요. 또 3등급까지 23%인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내신 산출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염두에 두고 또 어차피 100명 중에 4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네요. 그 어디는 1등급이 15명 아하. 나오는데 재고는 5-6명 나오는 거예요. 적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건 1학년이고 예.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이제 이게 2025년 지금 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네. 고교 학점제를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선택 과목 확대, 과목을 더 늘려놔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숫자가 더 줄어들겠지요. 네. 그러면 1등급 최소 1명이 나오려면 25명이 돼야 돼요. 재고에서는 이게 23명만 돼도 1등급은 없는 거예요. 1등급이 없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내신 됩니다. 성적 네. 산출 불이익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저도 그 장학관을 할 때 학생들을 강제 배정을 했어요. 제물포고등학교 학생 수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먼데 만수동, 서창동, 송도동, 심지어 계산동에서 배정을 하면 네.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교육청에서 3월 한 달 동안 그 건강상의 통학에 어렵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다시 배정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그때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몇십 명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의 불이익 같은 것 때문에 재물포고를 선택하지 않는다. 다른 데로 가고 그럼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서정우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주민 반대 있고 당연히 시의회 의원이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 정치권이라면 원도심을 좀
부흥시키고 살리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물포고를 굳이 놔두는 것보다. 네, 지금 내신에 대한 말씀이 네. 좀 나왔었는데요. 네. 이 내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학교 재물포고등학교를 지향한다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잘못된 그거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그 제도적으로 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네. 방법 차이는 많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치 쪽에서 이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육 균형이 그리고 균형 발전. 시에서는 균형 발전이고 네. 교육은 교육 균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 학습이 조금 학급이 인원이 안 될 때에는 유의교실이 많기 때문에 특별활동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특별교실을 지금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집행부들의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네. 이것들이 정책을 이행할 때 너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 네. 네. 이게 의회에서도 자꾸 주문하는 게 일단은 이런 정책이 섰으면 집행을 빨리 하고 어떠한 대안을 빨리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원도심의 학부모님들은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가장 교육청에서 그러네요. 가져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뭐 구도심에서 이제 원도심으로 한 학교 이전 문제 사실 이 재물포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방문여고 같은 경우도 송도 신도시로 이미 이전했고요. 방문여고요. 예, 다른 또 인천 원도심 학교들이 지금 청라나 이 송도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물포고등학교가 또 이전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또 뭔가 단초가 돼서 더 많은 학교들이 또 뭐 이전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그래, 되기도 이거 하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네. 다들 옮겨가는 모양새잖아요. 송도, 저도 송도 살고 싶어요. 이상하죠. 더 좋은 곳으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심리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재배치보다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네. 집에서 같은 학군 중에 송도 국제도시에서 같은 학군 중에 제일 먼 데가 숭덕여고더라고요. 아하. 집에서 나와서 숭덕여고까지 아이들과 똑같은 통학로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도보로 이용했는데 1시간 35분이 걸렸어요. 편도로. 아이고. 왕복이면 3시간이 넘는 부분인데 이야.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네. 바로 내일 모레 저의 일이잖아요. 글로 가야 되니까. 정말 네. 이런 학군 배정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용역을 빨리 줘서 그 집행부에게 요청을 좀 한 상태고요. 네. 송도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청라, 검단 이런 노년 네. 이런 그 신도시의 학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중투심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릴 때에도 이제 좀 특이사항을 많이 집행부에서 달아서 네. 학교 신설이 정말 시급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 재배치에 대해서는 아하. 지역 간에 또 괴리감이나 갈등이 갈등이 생길 있을 수 수 있는 있으니까. 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은 신설은 필요하지만 재배치까지는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주셨어요. 저는 교육장님.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이 학교 신설 권한은 네. 시도교육감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갖고 있죠. 예, 그걸 왜냐하면 시도교육감에게 주면 이게 그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 인천을 보면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급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 재물포고등학교 문제는요 단순 이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전이 아닌 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재배치. 네. 여기 남아 돌아가는 학생 수가 모자라서 남아 돌아가는 학교가 있는데 이쪽에 신설 수요가 있다고 신설을 할 게 아니라 이쪽 학교를 이쪽으로 가져가야 재배치.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교육부의 그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이분들이 정말 애국자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 신설 경비 말고 학교 이전 재배치를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네. 인센티브로 80억을 더 주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학교 재배치 차원에서 이게 좀 다뤄져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재물포고 이전 문제 벌써 몇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관계자들, 또 교육청 관계자들, 학생들 다 포함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이쯤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토요일 7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OBS